KH그룹의 30층 이사회 회의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바깥의 화창한 날씨와는 정반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상석에 앉은 강지한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그는 38이었지만 그가 짊어진 제국의 무게는 그를 또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의 맞춤형 다크 그레이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분기실적 보고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강지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특정 숫자를 펜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김 이사,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를 긴장시켰다. 제게 지금 이 숫자들이 최선이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강지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시장 상황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경쟁사는 늘 존재했고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지 과정에 대한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에 앉은 다른 임원들에게로 향했다. KH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최 비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안의 곁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확인하셔야 할 것이 도착했습니다. 지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 최 비서는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비서였고 이런 중요한 회의의 흐름을 끊을 만한 사소한 일로 그를 방해할 사람이 아니었다. 지안은 임원들에게 잠시 고개를 까딱하며 양해를 구하고 최 비서가 내민 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서류 봉투가 아니었다. 크기는 작았고 재질은 값싼 문구점 편지지였으며 결정적으로 봉투에는 서투른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강지한 앞. 순간 지안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아빠라는 단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리 없는 호칭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경쟁사의 유치한 장난일 수도, 혹은 그를 흠집내려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시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 비서의 굳은 표정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아는 손을 들어 임원들에게 말했다. 10분간 휴식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를 오래 봐온 최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동요를 감지했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지아는 비로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파란색 줄이 쳐진 아이들이나 쓸 법한 것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2명은 남자아이, 2명은 여자아이. 누가 봐도 명백한 네 쌍둥이였다. 하지만 지안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눈, 코, 인매. 모든 것이 거울을 보듯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숨을 참은 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사진 속 아이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삐뚤빼뚤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7살이에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 바닷가 마을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 끝에는 주소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강제하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수백억 달러이 오가는 계약서에도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얇은 편지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내 쌍둥이,
7살. 그렇다면 8년 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윤서연.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하지만 할아버지 강 회장의 강력한 반대와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여자. 그는 서연이 사라진 후 마치 감정을 지워버린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KH그룹의 완전한 지배자가 된 지금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단 하나, 잃어버린 사랑은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가족들이 그녀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 그것도 4명의 아이를 낳아 홀로 키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회장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지안의 손이 편지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사진 속 내 아이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다. 자신을 닮은 2 아들, 그리고 서연을 닮은 듯하면서도 자신의 눈매를 가진 2 딸. 최 비서. 지한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당장 이 주소. 이 주소에 대해 알아봐.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최 비서는 지한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님께서 회의실 밖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까부터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강태준, 그의 숙부이자 KH그룹의 2인자,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이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철함을 되찾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들여보내. 지아는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잠시 후 강태준 부회장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안보다 20살은 많았지만 언제나 깍듯하게 조카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 말입니다만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을. 지아는 태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 아이의 얼굴과 엄마가 많이 아파요라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준의 말을 끊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기미 사건은 내일 다시 보고받겠네. 그리고 강 부회장.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태준을 압도했다. 당분간 내 개인적인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회장님의 효율적인 대안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죠. 강태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지안의 이런 노골적인 경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지안은 그를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은 평소처럼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8년 동안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엄마, 서연이 아프다는 사실도.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최 비서를 호출했다. 어떻게 됐나?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말씀하신 주소는 강릉 외곽의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주자 정보에 윤서연 씨나 4명의 아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안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편지는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아마도 차명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님의 가족.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께서 그녀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8년 내내 숨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냉정했지만 지안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가 KH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아이들을 홀로 낳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야만 했다. 헬기 준비해. 지안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강릉으로 간다. 최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하지만 오후에 투자자 미팅이.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가시는 것은 모든 일정 취소해. 정보가 없으면 가서 찾으면 돼. 더 이상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불허하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아이도 없던 억만장자. 어제까지의 강지아는 그랬다. 하지만 오늘 그는 네 쌍둥이의 아빠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그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편지 한 장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유일한 인간적인 감정이 8년 만에 격렬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아. 그리고 내 아이들. 내가 지금 간다. 그가 옥상 헬기장으로 향하는 동안 KH그룹의 주가는 그의 냉철한 경영 판단 아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얼음성 같던 회장. 강지안의 심장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 용암이 들끓기 시작했는지. 그의 인생 이막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막이 올랐다. 4명의 아이들. 그들은 축복일까? 아니면 그의 제국을 뒤흔들 재앙의 시작일까? 지아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KH그룹 전용 헬리콥터의 로터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옥상 헬리패드에서 굉음을 냈다. 강지아는 슈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헬기에 올라탔다. 그의 옆에는 최 비서가 태블릿 PC를 든 채 긴급히 탑승했다. 강릉까지 40분 소요됩니다. 현지에 저희 보안팀 선발대를 급파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소지 주변을 탐색할 겁니다. 지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KH그룹의 정보력을 믿었다. 국가정보원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설팀이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해커들과 전직 특수요원들로 구성된 팀. 그들에게 주소 하나를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여야 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주소는 강릉시 주문진읍 5 해안길 14이. 노란 지붕집. 너무나도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모호한, 마치 아이가 적어놓은 듯한 주소였다. 헬기가 동해안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최 비서의 태블릿으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회장님, 현지팀의 보고입니다. 말씀하신 주소지인 해안길 14.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고 합니다. 지번 시스템상으로는 결번입니다. 지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결번 장난 편지였다는 건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그 주변 일대를 노란 지붕집이라는 키워드로 수색하고 있으나 오래된 어촌 마을이라 비슷한 집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아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8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숨어 지낸 여자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편지에 적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일 수도, 혹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보낸 구조 신호일 수도 있었다. 최 비서, 선대 회장님께서 윤서연 씨의 기록을 삭제하셨을 때 동원했던 팀, 아직 접촉 가능한가?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들은 선대 회장님의 직속 그림자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해체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찾아내서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서연의 기록을 어떻게 지웠는지 알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덮어버린 진실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인 KH그룹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어두운 족쇄에도 묶여 있었던 것이다. 헬기가 강릉의 임시 착륙장에 내렸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현지 보안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주문진 일대 CCTV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네 쌍둥이를 동반한 여성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우편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편지는 닷새 전 주문진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지만 CCTV 영상이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비추고 있어 발송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뜻이군.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단순히 숨어 지내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연이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배후에 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숙부인 강태준, 혹은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수많은 적들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지아는 편지에 적힌 노란 지붕집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아이의 시선, 어른들이 사용하는 행정주소가 아니라 아이가 기억하는 집의 모습. 차돌려 주문진항 말고 해안도로를 따라 가장 높은 곳으로 가. 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가장 높은 곳 말입니까? 가장 높은 곳 말입니까?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 아이의 눈으로 직접 찾겠다. 그의 명령에 따라 차는 좁은 해안길을 달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망원경을 집어들었다. 바다를 마주한 작은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십 채, 어쩌면 수백 채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왔다. 다른 집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선명한 개나리 색으로 칠해진 지붕. 하지만 그 집은 저기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해안길 14번 지대가 아니었다. 지도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구역.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낡은 집이었다. 팀장, 저 집 조사해. 지금 당장. 보안팀이 즉시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떠난 후였다. 회장님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팀장이 다급하게 무전과 함께 사진을 전송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곰인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안이 보낸 편지 봉투와 똑같은 재질의 편지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릴 찾지 마세요.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도착하기 직전 누군가 그들을 빼돌린 것이다. 그가 강릉으로 출발했다는 정보가 샌 것이다. 최 비서. 서울 본사 상황은 최 비서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회장님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10분 전 강태준 부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부회장실 라인에서 회장님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강태준이었다. 지안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조카가 사생아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강태준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서연과 아이들을 빼돌렸거나 혹은 그들을 위협해서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강태준. 지한이 이를 갈았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그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KH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추악한 암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4명의 아이들이 휘말려버린 것이다. 서울로 돌아간다. 지금 당장. 지안이 차에 올라타며 명령했다. 최 비서, 강릉에 남은 팀은 철수시키지 마. 노란 지붕, 집 주변에 모든 CCTV, 모든 차량 블랙박스, 모든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의 모든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 5년간의 기록을 전부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안. 지안은 창밖에 짙어지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달라졌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숙부. 그는 안주머니 속의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내 아이의 웃는 얼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감히 너희를 이용하려 한자들을 전부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일식집. 강태준 부회장은 그의 신복들과 함께 느긋하게 사케를 즐기고 있었다. 강릉에는 왜 내려갔답니까? 한 임원이 물었다.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나 보지. 요즘 우리 젊은 회장님께서 감상적이 되셨어. 저런 물은 구석이 있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지.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약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KH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위해서 건배.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강지한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영린 니룽이었음을. 서울 KH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해가 뜨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지한은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준 부회장의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만남을 기록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 비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다. 강릉에서 윤서연 씨 모자를 빼돌린 차량. 대포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평창 부근의 한적한 국도였고 그 이후로는 증발했습니다. 지아는 턱을 문질렀다. 강태준은 꼬리를 잡히지 않을 만큼 교활했다. 그림자팀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비서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대부분은 은퇴했거나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장이었던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대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하던가 선대 회장님께서는 윤서연 씨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리박 실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차마 임신한 여성, 그것도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해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대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윤서연 씨가 유산을 했고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박 실장의 선택에 대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서연 씨는 박 실장이 직접 그녀를 피신시켰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그는 그녀에게 절대 회장님과 연락하지 말 것,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살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그녀의 생명과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어딘가 지안이 다그쳤다. 최 비서는 태블릿에 좌표 하나를 띄웠다. 박 실장도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아주 작은 섬, 청산도 근처의 이름 없는 부속섬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단 한 가구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강릉은 함정이었다. 서연이 강태준의 위협을 받고 혹은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노란 지붕집이라는 과거 박 실장과 약속했던 비상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 지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헬기 준비시켜. 이번에는 자네와 나 둘만 간다. 최 비서가 놀라 물었다. 보안팀 없이 말입니까? 강태준 부회장이 회장님의 움직임을 또 감지한다면. 그래서 둘만 가는 거야. 지안이 제 깃을 집어들었다. 강릉에서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내가 본사를 비운 사이 자네의 권한으로 강태준의 자금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그가 내 움직임이 아니라 제 발등에 떨어진 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적의 시선을 돌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기습이었다. 몇 시간 후 지안과 최 비서는 어선을 위장한 소형 보트를 타고 거친 남해의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공식 헬기 대신 KH그룹이 비밀리에 보유한 자산이었다.
짙은 해무가 섬을 감싸고 있었다. 선착장조차 없는 작은 섬. 그들은 바위투성이 해안에 보트를 대고 젖은 발로 무태올랐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숲속에 숨겨진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강릉의 노란 지붕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낡고 허름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오두막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최비서에게 뒤에 남아있으라 손짓하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8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세월의 고단함이 어깨에 내려앉은 채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여자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윤서연.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 그녀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지안을 보자마 애쓰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여길. 오지마, 제발.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누가 보냈어요? 할아버님이. 아니면 강태준 부회장이 보낸 건가요? 지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아. 나야. 지한이야. 내가 직접 온 거야. 아무도 몰라. 그가 천천히 다가갔지만 그녀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어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거짓말 당신들은 날 속였어. 내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거죠. 바로 그때였다. 안쪽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4개의 작은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4쌍의 눈동자. 자신과 서연을 반반씩 닮은 4명의 아이들. 그들은 엄마가 칼을 들고 나선 남자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으로 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자신의 피가, 자신의 아이들이 저렇게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가장 용감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이들을 가로막았다. 괜찮아. 얘들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어서. 지아는 천천히 2 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서연아, 제발. 난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편지를 받았어. 아이들이 보낸 편지.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편지. 설마. 그녀는 자신이 강릉의 빈집에 남겨두고 온 신호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래, 너희가 아프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왔어. 8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원망과 슬픔으로 잠겨들었다. 서연은 칼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고요. 당신의 할아버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아셨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박 실장님과 약속했어요. 유산했다고. 죽은 사람처럼 살겠다고. 그래야만 당신도 아이들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강릉의 집은 강태준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나를 협박했어요.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고 회장님께 접근하면 아이들 목숨은 없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편지는 아이들이 나 몰래 보낸 거였어요. 지아는 무릎을 꿇었.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그가 KH그룹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서연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외딴 섬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큰 적인 강태준이 그녀와 아이들을 찾아내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지안이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울고 있는 엄마와 엄마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안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받은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잃어버린 8년이었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그의 가족이었다. 해무가 걷히기 시작한 새벽, 당지하는 윤서연과 네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섬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이자 아빠라는 존재가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엄마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지아는 가장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들의 손을 서연과 나누어 잡았다. 8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의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최비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통신은 차단한다. 우리가 사용할 경로는 플랜시다. 지안이 보트에 오르며 낮게 명령했다. 플랜시는 KH그룹의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회장과 최 비서만이 아는 비상이동 경로였다. 강태준이 그들의 귀환을 예측하고 감시망을 펼쳐놓았을 것이 분명했다. 강릉에서의 실수는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대기시켜둔 방탄 기능이 탑재된 평범한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탔다. 최 비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지아는 서연과 네 아이들과 함께 뒷좌석에 탔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고급차와 빠른 속도에 잠시 겁을 먹었지만 곧 지쳐 잠이 들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진 것 아니에요. 지안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했던 거야. 8년 동안 내가 알았어야 했어. 내가 찾았어야 했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8년 전 부드럽기만 했던 그녀의 손은 섬에서의 고된 생활로 거칠어져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강태준의 감시망을 성공적으로 따돌린 듯했다. 하지만 지아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집요한 남자였다. 그가 이 절호의 기회를,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다. 지안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서울 톨게이트를 막 통과하려던 순간이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오후 3시와 9시 방향, 검은색 세단 2대. 30분 전부터 같은 속도로 우리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아는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평범해 보이는 차량이었지만 어두운 선팅과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한 추격자의 것이었다. 강태준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플랜C를 알았을까? 아니, 안개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로 진입하는 모든 경로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 깨지 않게 꽉 잡아. 지안이 서연에게 속삭이며 안전벨트를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 부시 방향의 세단이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여 그들의 차량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크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SUV가 크게 휘청거렸지만 최 비서는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차량의 균형을 되찾았다. 엄마 무서워. 아이들이 울부짖었다. 지안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최 비서, 저들을 따돌릴 수 있겠나? 방탄 차량이라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저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려는 겁니다.
최 비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삼시 방향의 차량이 앞으로 치고 나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이 고막을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최 비서가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SUV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직전에 멈춰섰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풍화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서연은 네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차를 앞뒤로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차량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납치 시도였다. 회장님, 아이들과 함께 고개 숙이십시오. 최 비서가 외쳤다. 그는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비록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지만 KH그룹의 회장을 호위하는 최 비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특수 허가를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를 만류했다. 아니, 여기서 총을 쓰면 일이 커져. 저들의 목적은 아이들이야. 괴한들이 쇠파이프로 방탄 유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쾅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뚫리지는 않았다. 강지한 회장, 얌전히 아이들을 넘기시지. 그럼 당신 목숨은 살려주겠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지아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었다. 그의 이성이 분노로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감히 내 아이들 앞에서 저런 망발을. 최 비서, 뒤쪽으로 길을 열어. 5초 주지. 지한이 명령했다. 최 비서는 지한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12기통 엔진이 괴물 같은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뒤쪽을 막아선 세단과 그대로 충돌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세단의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SUV는 그 반동으로 튕겨져 나갔다. 최 비서는 지체 없이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의 틈새, 공사 중이던 비상통로로 차를 밀어넣었다. 반대편 차선이었다.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을 피해갔다. 아수라장이었다. 괴한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올 수 없었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SUV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지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지는 괴한들 중 한 명. 리더로 보이는 자가 그를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첫 번째, 경고. 강태준의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지안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들을 언제든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안은 떨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가 서연을 달랬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아이들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H그룹 소유의 가장 안전한 펜트하우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세이프 하우스로 옮겼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접근할 수 있는 요새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한 겨우지않은 것을 통유리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최 비서가 건넨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이 오늘 자신을 공격한 용병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었다. 숙부. 지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 내 아이들을 위협한 대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억만장자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밖으로 장엄하게 펼쳐진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요새였다. 지하 주차장에서 특수 엘리베이터로만 접근이 가능했고 모든 유리는 방탄이었으며 24시간 최정예 보안팀이 건물을 감시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차가운 공기는 방금 끔찍한 고속도로 추격전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네, 쌍둥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거실 한가운데 깔린 두꺼운 러그 위에서 윤서연의 품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강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최비서와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지시는 단호했다. 강태준의 자금줄을 전부 묶어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아침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킬 거네. 그는 완벽한 KH그룹의 CEO였다. 분노를 전략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냉철한 승부사.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고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 냉철함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이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내 쌍의 눈동자. 그 눈은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서운 곳으로 데려온 엄마를 울게 만든 낯선 아저씨를 보는 눈이었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연설을 하고 적대적인 투자자들을 단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7살짜리 내 아이 앞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발이 얼어붙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어색하게 울렸다. 이제 괜찮다. 여긴 아주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둘째 딸인 하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 갈래. 무서워. 섬에 갈래. 그 울음소리에 지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는 그가 제공한 이 호화로운 요새가 8년간 살아온 낡은 오두막집보다 못한 공포의 공간일 뿐이었다. 서연이 아이들을 다독이며 지안을 향해 했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애들이 그냥 놀라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가자 아이들은 서연의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완벽한 거부의 의사였다. 배. 고프지 않니? 그가 생각해낸 최선의 말이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든 다 사올 수 있어. 억만장자인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 그때 가장 용감해 보였던 첫째 아들 민준이 서연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가 아빠예요. 그 한마디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아는 숨을 참았다. 아빠. 편지에서 보았던 단어였지만 이렇게 직접 자신의 귀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래. 내가 너희 아빠. 강지안이다. 그의 대답은 뻣뻣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서연이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얘들아, 이분은 엄마가 얘기했던 분이야. 우리를 지켜주러 오신 거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서연의 말에 아이들은 조금 경계를 푸는 듯했다. 그때 셋째인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배고파. 엄마. 계란밥.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풀코스 요리는 알았지만 계란밥이라는 것은 생소했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제가 주방 좀 써도 될까요? 지아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는 서연을 따라 주방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전으로 채워져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값비싼 유기농 식자재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 낯선 환경 속에서도 능숙하게 냉장고를 뒤져 계란과 밥을 찾았다. 하지만 지아는 그저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이 밥을 볶고 계란을 푸는 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주방에서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내가 뭐 도울 거 없을까?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으앗 서연이 밥을 푸다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목을 살짝 떼었다.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괜찮아.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살결에 닿았다. 붉게 달아오른 손목. 그리고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이었다. 지아는 즉시 그녀를 싱크대로 끌어당겨 차가운 물을 틀어 손목을 식혔다. 그의 동작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이런 흉터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주방 입구에서 아이들이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급히 손을 놓았다. 서연은 서둘러 밥을 그릇에 담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은 낯선 장소에서도 익숙한 엄마의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밥 한 끼조차도. 그는 방금 전의 추격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은 거실에서 가장 큰 방 하나를 골라 서연과 함께 잠들었다. 낯선 침대 대신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5명이 꼭 붙어서 잤다. 지아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강태준의 비리 목록이 담긴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그는 숙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깊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그는 잠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섬에서 급하게 챙겨온 듯한 낡고해진 옷가지들이 최고급이 불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조용히 막내딸 하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다 손을 멈췄다. 억만장자의 손,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던 그 손이 제 딸아 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8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위에는 지독한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안락한 펜트하우스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와 자신의 아이들은 외딴 섬에서 이런 추위에 떨며 굶주림과 싸우며 정체 모를 위협에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다. 지아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통유리 앞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가 이제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의 깊은 분노와 회한이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해. 그리고 아동 심리 전문가와 7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목록. 그리고 계란밥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봐. 그는 서투른 아버지였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울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어색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지아는 밤새 준비한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오늘은 강태준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는 날이었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어젯밤 최 비서에게 긴급히 지시해 공수해온 새 옷과 장난감들이 거실 한편에 놓여 있었지만 아이들은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엄마 윤서연의 곁만 맴돌았다. 지아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인터넷으로 7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을 검색했지만 화면 속의 조언들은 현실의 아이들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하게 굳어졌다. 아이들은 그 미소를 보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툴은 아버지로서의 두 번째 날도 순탄치 않았다. 회장님, 차량 대기 중입니다. 이사회 30분 전입니다. 최 비서가 집무실에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마. 오늘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날이 될 거야. 아이들 잘 부탁해. 서연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주는 안락함보다 지안의 저 단호한 약속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현관을 나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최 비서의 태블릿이 경고음처럼 울렸다. 회장님, 지금 막 속보가 터졌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지안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단독 KH그룹 강지한 회장. 8년간 숨겨온 네 쌍둥이 자녀 발견. 충격 재계의 황태자. 그의 비밀의 여인과 아이들. 후계자 구도 지각 변동. 심층 취재. 아이들의 생모 윤서연은 누구인가? 8년 전 호련히 사라진 그녀. 의도적 접근이었나? 지안의 숨이 멎었다. 강태준. 이사회에서 자신이 공격당할 것을 직감한 숙부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기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과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신데렐라를 꿈꾼 꽃뱀으로 묘사되었고 아이들의 존재는 경영권 승계를 노린 계획적인 출산으로 왜곡되었다. 심지어 한 기사는 지안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그가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지안의 경영, 생명을 끊어놓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미디어 공격이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주식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이 불이 난 듯 울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 투자자, 은행권, KH그룹의 주가 하락에 패닉에 빠진 모든 이들의 전화였다. 강태준은 지안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소집한 이사회를 역으로 지안을 심판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는 30층 회의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경외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 비난, 그리고 공포에 질린 수십 개의 눈동자였다. 강태준은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회장님,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숨기고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강태준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회장님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는 지안을 바라보며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조카. 아니, 회장님, 나는 자네가 이런 사생활 문제를 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하지만 그룹이 흔들리고 있네.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하네. 저 여자와 아이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정리하다. 그 단어가 지안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른 이사들도 일제히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장 부인 성명서를 내십시오. 저 여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아이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4명의 아이들은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만 있을 뿐이었다. 지안은 눈을 감았다. 8년 전 할아버지는 서연을 처리하려 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서연과 자신의 아이들을 정리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가 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는 어젯밤 보았던 낡은 곰인형을 껴안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의 가족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펜트하우스 내부 전화 서연이었다. 그는 이사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전화를 받았다. 지한 씨,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도 뉴스를 본 것이었다. 자신이 꽃뱀으로 매도당하고 아이들이 계획된 사생아로 불리는 것을 나 때문에.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당신 회사가. 서연은 울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지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지한 씨, 그냥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라지면 돼요. 제발, 당신까지 무너지지 마요. 그녀의 말은 그를 위한 희생이었지만 지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한 채찍질이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의 아이들의 엄마가 스스로를 지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그 안에서 타올랐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을 쏘아보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낮고 강했다. 버리다니. 그가 입을 열었다. 누가 감히 내 가족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지하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숙부님, 아니, 강태준 부회장, 아주 흥미로운 쇼를 준비하셨더군요. 하지만 무대 선택이 틀렸습니다. 그는 최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비서, 강태준 부회장에 대한 감사는 보류해. 최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지안이 그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안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감사 따위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를 파괴할 걸세.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지안은 회의실을 나서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선언했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KH그룹 본사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내 가족을 내가 직접 세상에 소개할 테니까.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과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질린 강태준만이 남아있었다. 미디어 전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공수는 바뀌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1시간 전 펜트하우스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는 단순한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윤서연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안 씨, 정말 괜찮을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녀는 세상의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지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숨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더 이상 숨어 살게 두지 않아. 오늘은 내가 세상에 그 아이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날이야. 당신과 내 아이들이 당당히 설 자리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내 쌍둥이 아이들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었다.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아빠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KH그룹 1층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억만장자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 스캔들이었다. 모두가 강지한이 어떤 변명을 할지 혹은 어떻게 윤서연을 정리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 한편 임원석에는 강태준 부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조카의 몰락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충성스러운 숙부의 모습이었다. 그는 오늘 지한이 이 사회와 투자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약속된 10시 전가 로비의 모든 조명이 단상을 향해 쏟아졌다. 그리고 강지한이 나타났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한 손은 윤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첫째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 역시 딸 하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나머지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6명의 가족이 단상 위로 당당히 걸어 나왔다.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물론이고 강태준조차 이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다. 숨기거나 부정할 것이라 생각했던 증거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이들은 수많은 불빛에 놀라 잠시 주춤했지만 지아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꿰뚫을 듯했다. 오늘 제 사생활 문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KH그룹의 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변명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한 번 꽉 잡았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윤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이 네 아이는 제 아이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거친 숨소리와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지아는 말을 이었다. 8년 전 저는 윤서연 씨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가족, 정확히는 저의 선대 회장님이셨던 할아버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저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떠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녀는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8년이라는 세월을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그녀를 꽃뱀이니 계획적이니 묘사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고 홀로 네 아이를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겁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로비는 숙연해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돌아서는 듯했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하지만 지안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여러분, 지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제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8년간 숨겨져 있던 제 가족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악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져야 했는가? 지안이 고개를 돌려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제 가족을 언론에 팔아넘기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한 사람이 바로 KH그룹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강태준 부회장의 이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계좌 내역이었다. 강태준 부회장 지안이 로비에 앉아있는 숙부를 정면으로 가리켰다. 제 숙부이신 강 부회장께서는 지난 5년간 그룹에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스캔들 폭로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범죄의 고발 현장이었다. 최 비서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강태준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네가 날 모함하는 거다. 강지한 그가 소리쳤지만 지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함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화면에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지안의 SUV를 잔인하게 들이받던 검은색 세단 2대,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 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주인이 바로 강태준의 비자금 계좌라는 증거가 떴다. 강태준 부회장은 제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저를 협박하고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제 가족을 팔아넘겼고 그것도 모자라 어제 고속도로에서 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를 습격했습니다.
그는 CEO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로비는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지한. 내 이놈.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플래시는 이제 몰락하는 강태준을 향해 터졌다. 지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고 있는 서연을 끌어안고 아이들을 자신의 앞으로 모았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KH그룹의 회장 강지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회사와 제 가족,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라도 감히 이 둘을 위협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억만장자의 전략적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지한과 윤서연 그리고 네 아이들은 다시 펜트하우스의 요새로 돌아왔다. 로비에서 터지던 광적인 플래시 세례와 강태준의 절규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승리감 대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소란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남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하는 아이들이 보안팀 소속의 전문 보육사들의 도움을 받아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집무실로 향했다. 최 비서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 부회장,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총출동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추격 영상과 자금이체 내역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아는 그러나 전혀 안심하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체포된 건 강태준이지. 그의 손발이 모두 잘린 건 아니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 명예, 지위, 돈. 그런 인간에게 남는 건 복수심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복수심이 어디로 향할 것 같나. 최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답은 뻔했다. 강지한 자신, 그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아이들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켜 외부인은 물론이고 내부 직원들의 접근도 최소화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야. 지아는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리가 없었다. 그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구치소 접견실. 강태준은 값비싼 변호사들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포효하고 있었다. 무능한 놈들, 이깟 증거 하나 못 막아서 난리꼴로 만들어 당장 날 여기서 꺼내.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회장님, 횡령과 배임만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 교사 혐의는 증거가 너무. 강태준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살인미수, 강지한. 그 교활한 조카놈이 자신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을. 그의 머릿속에 네 아이의 얼굴과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히 서 있던 지한의 모습이 떠올랐다. 강지한, 네가 감히 나를 그는 공중전화로 다가가 허용된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마지막 그림자이자 이번 비자금 수사망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신복, 오이사에게였다. 나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기괴할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계획이 틀어졌지만 상관없어. 보험을 실행할 때가 됐다. 오늘 밤 안에 그 아이들 중 하나라도 상관없어. 데려와.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나? 수화기 너머의 오이사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에게는 실패란 없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지아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 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어색해했지만 낮에 본 그의 단호한 모습에 대한 경외심인지 이전처럼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그런 면도 있었네요.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연과 함께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8년이라는 무거운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다. 미안해.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고마워. 아이들을 지켜줘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세상 앞에서 두 사람이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침묵에 잠겨있던 그 순간, 새벽 3시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침입 경로는 바로 내부였다. 며칠 전 최 비서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고용했던 신입 보육사 중 한 명. 그녀는 강태준이 1년 전부터 KH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우유에 약한 수면제를 탔고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펜트하우스 최상층 조경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정원의 환기구 쪽 비상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녀가 내부 시스템에 유지보수 코드를 입력하자 3분간 그 구역의 감시 시스템이 중지되었다. 바로 그 틈을 타 오이사가 이끄는 최정예 용병 3명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펜트하우스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내 아이 중 한 명을 납치해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아이들의 침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괴한이 침대로 다가갔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 없었다. 뭐야? 그들이 당황한 순간 펜트하우스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아이들 방의 문과 창문이 두꺼운 강철 셔터로 차단되었다. 그들은 방 안에 완벽하게 갇혔다. 덧치다 오이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의 인터컴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안이었다. 내 집에 들어온 쥐새끼들이 누군가 했더니 오이사, 자네였군. 지안은 집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신입 보육사의 신원조회가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을 이미 예측하고 이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강태준이 그렇게 탐욕스럽지만 않았어도 자네 같은 유능한 부하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오이사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내 가족을 2번이나 같은 위험에 빠뜨릴 만큼 어리석어 보였나? 지안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천장의 환풍구에서 수면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최정예 용병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지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집무실 벽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을 열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 내부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패닉룸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서연과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최 비서가 무사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아는 서연에게 신입 보육사가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안에게 안겼다. 끝난 거죠. 정말로. 지안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는 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비서는 곧바로 검찰에 연락했다. 강태준 부회장, 구치소 내부에서의 추가 범죄교사 혐의.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결과가 되었다. 새벽에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지만 강지안의 펜트하우스는 밤새 이어진 격동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이사와 그의 용병들은 이미 경찰에 인계되었고 강태준에게는 구치소 내 범죄교사라는 또 하나의 족쇄가 채워졌다. 강지안은 패닉룸에서 나온 아이들을 다시 침실로 옮겼다. 아이들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공포에 몸을 떨고 있었다. 지아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곁에 앉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그의 제국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폭풍과 그의 가족을 앗아가려는 치명적인 위협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상처투성이었다. 강태준은 이제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서연은 찻잔을 든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만약 당신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8년 전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것은 그가 KH그룹의 회장으로서 거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날 오전 KH그룹 이사회는 다시 한번 소집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30층의 냉랭했던 회의실과는 완전히 달랐다. 장소는 본사 지하의 보안회의실이었고 안건은 단 하나, 강태준 부회장 영구해임 및 이사직 박탈이었다. 기자회견에서 횡령과 배임 증거를 본 이사들은 간밤에 벌어진 살인 미수교사와 납치 미수라는 추가 혐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이 기립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비난이 없었다. 오직 경외심과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영웅임을 깨달았다. 표결은 만장일치였다. 강태준은 KH그룹의 역사에서 그리고 강지안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이것이 강태준에 대한 최후의 대결이자 그의 몰락을 구하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기업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사회의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어젯밤 최비서가 가져온 값비싼 장난감들은 구석에 밀쳐진 채 아이들은 8년간 섬에서 가지고 놀던 낡은 나무 조각과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네 쌍의 눈이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특히 첫째 민주는 동생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는 듯 작은 몸으로 그를 가로막아 섰다.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 동안 엄마와 동생들을 지켜야 했던 작은 가장의 눈빛이었다. 민준아, 지안이 부드럽게 불렀다. 이제 다 괜찮아.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최신형 로봇 장난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또 우리 엄마 울릴 거예요. 그 질문은 그 어떤 비수보다 날카롭게 지안의 심장을 찔렀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안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우리 또 버릴 거예요. 섬에서처럼 우리만 남겨두고 또 갈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과의 싸움보다, 이 사회에서의 설전보다 이 작은 아이와의 대치가
그에게는 몇 배나 더 힘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강태준이나 이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서연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이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최후의 대결이었다. 그는 로봇 장난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억만장자 회장이 4명의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희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CEO로서의 논리나 위엄을 모두 버렸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다시는 너희 엄마를 울리지 않을게. 아빠가 약속할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강철 같던 남자, 무서운 사람들을 모두 물리쳤던 아빠가 자신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가장 어리고 겁이 많았던 막내딸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뒤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울고 있는 지안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지안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 울지 마. 그 작은 손길, 그 한마디에 강지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8년 만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이는 그의 품을 거부하지 않았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그에게 전해졌다. 이어서 민재도, 하윤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심이 많았던 민준이도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강지아는 네 아이를 모두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간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그의 가족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태준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 눈물의 대결을 통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이의 서투른, 그러나 진심을 다하는 아빠가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정적인 요새가 아니었다. 이른 아침 KH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을 채웠던 그 살얼음판 같던 정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는 네 아이의 활기 넘치는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민준아, 민재야, 그거 내 로봇이야. 만지지마. 아니거든. 이건 아빠가 나한테 사준 거거든. 두 아들이 거실 한복판에서 장난감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아빠와 오빠들이 또 싸워요. 막내 하은이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주방에 있는 지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강지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고급 실크 잠옷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 차림이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까치 집어져 있었다. 그는 지금 둘째 딸 하윤이의 머리를 묶어주기 위해 작은 분홍색 머리끈과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억만장자인 그에게 인수합병 서류에 서명하는 것보다 이 작은 머리카락을 다루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어려웠다. 하윤아, 아빠가 거의다. 그가 애써 묶은 머리가 다시 스르르 풀려버렸다. 하윤이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싸우던 민준이와 민재도, 매달려 있던 하은이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지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끈을 노려보았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그때 윤서연이 웃음을 참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8년간의 공포에 찌든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뺨은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에는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안의 손에서 머리끈을 넘겨받아 능숙하게 하윤이의 머리를 예쁜 사과 모양으로 앱묶었다.
이건 기술이 좀 필요해요. 회장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놀렸 지아는 헛기침을 했다. 밖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신용을 했다. 알았어요. 여보. 아니, 지한 씨. 두 사람 사이에 낯설지만 달콤한 기류가 흘렀다. 아빠랑 엄마 또 뽀뽀하려고 그런다. 민준이가 소리쳤고 아이들은 우웩하는 신용을 하며 다시 거실로 도망쳤다. 지아는 서연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회사는 차라리 쉬운데.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서툰 아빠예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아빠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날 오후 KH그룹의 이사회. 지아는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태준의 빈자리는 유능하고 깨끗한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다음 안건입니다. KH그룹 전 계열사 직영,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건입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라면 이 안건을 비용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이사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시행합니다. KH는 내실이 튼튼한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실은 우리 직원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안의 모습은 예전처럼 냉철했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사람을 향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왕좌에 앉은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킬 줄 아는, 동시에 그 안에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최 비서가 준비한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준비에 신이 나 있었다. 지아는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8년 전의 낡은 서류도, KH그룹의 주가 그래프도 아니었.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쓰인 낡은 편지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아빠 강지연아,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는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아이도 없던 억만장자. 그는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다. 그는 권력과 돈이라는 성에 스스로를 가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다. 아빠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4명의 아이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엄마가 밥 먹으래요.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였대요. 아이들이 그의 팔과 다리에 매달렸다. 그는 거구의 몸을 숙여내 아이를 한꺼번에 안아들려 했었다. 알았어. 알았어. 이 녀석들아. 아빠 넘어지겠다. 그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억만장자였고 KH그룹의 회장이었.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다. 강지안. 그는 네, 아이의 아빠였다. 그의 인생은 그 편지를 받은 순간 비로소 완벽하게 다시 시작되었다.